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 회담을 한 이후 아직까지도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반면 북한은 최근 선보인 다양한 신형 탄도미사일 무기 체계 안정화를 위한 시간을 벌었음이 자명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유엔 대북제재 패널의 보고서에서는 북한은 2017년경부터 대북제재로 제한된 유류량 50만 배럴, 약 6만 8천 톤을 초과하는 기름을 수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올해만도 12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죠.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의 입장 이야기가 외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당연히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또 미국으로서는 본토 공격에 대한 위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정학적으로도 한반도에서 지구 반대편 8,000km나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일본과는 달리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위협을 직접 받은 적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북한 관계는 매우 적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스라엘을 제국주의 위성국가라고 비난하며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왔었죠. 오히려 1988년부터는 시리아의 일부로 인정하는 골란고원의 분쟁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북한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란 때문입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할 나라로 지목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 이란이 가까운 군사적 동맹 관계인 시리아, 레바논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북한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수년 동안 이란, 시리아, 리비아, 이집트 등 이스라엘의 이웃 국가들에게 미사일과 무기 기술을 공급해 왔습니다. 특히 1980년대 이란과 이라크 간의 전쟁 당시 북한이 이란에 미사일을 제공한 것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강화되었고, 북한이 이란에 스커드 미사일을 판매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에 관한 양국 간의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1990년도에 일어난 걸프 전쟁 때에는 북한이 이란에 포병, 대공기관총, 박격포, 탄약, 탱크, 소형 무기, 해군 기뢰, 대전차 및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등 아주 다양한 무기들을 공급했다고 하죠. 북한과 이란은 무기 외에도 특히 특수작전 및 지하시설과 관련해서 군사 전문 지식을 적극 교류하고 있죠. 북한은 이런 첨단 침투 기술들을 이란 기술자들에게 훈련시킨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당시 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과 부품들을 이란으로 수출하면서 이란의 군사력을 질적으로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자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자체 개발 목표 달성에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 10월 9일 미국의 의회조사국 CRS가 이란의 외교 및 국방정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이 여전히 미사일 개발에 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 관련 사안, 즉 대량 살상 무기 WMD 관련 협력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 미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지에 따르면 이스라엘 안보 전문가들은 수년간 이란과 북한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 증거로 지난해 1월 이란이 시험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북한 미사일을 베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이란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미 국방부 역시 이란이 지난해 발사 실험을 한 미사일이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과 매우 유사하다는 증거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이란 핵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란 사절단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던 2013년 2월 북한의 해당 실험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지에 따르면 이란은 북한에 유용한 자금을 제공하고
북한으로부터 핵실험과 관련된 기술력을 전수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결과일까요? 지난 2019년 8월 20일 북한의 박철민 북한 최고인민회 부의장이 이란을 방문해서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의회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이란과 북한의 경제적 관계가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이란뿐만이 아니라 시리아까지도 연결됩니다. 시리아는 오래전부터 각자의 핵 및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북한과 군사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 증거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2019년 4월 13일에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방위군이 시리아의 중서부 지역인 마시아프 소재 무기 공장을 공습해서 미사일 시설을 포함한 3개의 구조물을 폭파했는데요. 이날 공습으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자들 중에 북한 사람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이죠. 원래 이 장소는 시리아의 회계 학교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그저 위장일 뿐이고 사실은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의 무장조직 헤즈볼라를 위한 미사일 연구 개발 및 생산 시설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 북한의 기술자들이 함께 있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란과 시리아뿐만 아니라 레바논과도 군사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북한이 레바논과 협력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사실 지난해에 이미 밝혀졌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4일 이스라엘 방위군은 북쪽 국경지대에서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쪽으로 40m나 파놓은 땅굴을 발견하고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때 발견된 땅굴은 높이와 폭이 2m가량으로 완벽한 환풍시설에 전력 공급 장치 그리고 통신선까지 갖춰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발견된 땅굴의 배후 헤즈볼라 또한 북한과 관련이 아주 깊다고 합니다. 북한의 땅굴 파는 기술이 레바논의 헤즈볼라에게까지 전수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북한의 땅굴 파는 기술은 가자지구의 하마스에게까지도 전파되었습니다. 2014년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만 열흘 만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 지역을 향해서 파놓은 땅굴 31개를 발견해서 찾아냈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전부는 아닐 텐데요. 어쨌든 그때 당시 발견한 땅굴은 그 안에서 수개월 동안 머물 수 있을 만큼 규모도 크고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기술이 바로 북한에서 온 전문가들의 조언과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4년 7월 26일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북한은 하마스에게 땅굴 파는 기술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만 달러치의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었죠. 이날 기사에서는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과 무기 거래를 협상 중이며 레바논에 있는 무역회사가 이를 중개하고 있다. 한시가 급한 하마스는 이미 착수금을 지급했고 북한이 곧 무기를 선적하길 기다리고 있다. 구매 물품 리스트엔 수백 발의 미사일과 하마스 자체 군사작전 능력을 배가할 통신 장비가 포함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2009년 12월 기사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2009년 말 태국 정부가 방콕 돈무안 공항에서 압류한 평양발 조지아 국적 화물기에는 북한산 지대지 미사일과 로켓 추진식 수리탄 등 35톤 규모의 무기가 실려 있었는데요. 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다 북한 무기의 행선지는 이란이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조사를 통해서 이 무기들이 이란을 거쳐 하마스와 레바논의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로 몰래 전달될 계획이었다는 사실까지도 밝혀내기도 했었죠. 이런 사실들은 미국도 인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같은 해 8월 당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북한이 이란, 미얀마와 함께 헤즈볼라에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한 나라들이 전부 이란,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가자지구의 하마스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고 위협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 나라들이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적 기술 지원을 결국 북한에서 전수받고 지원받고 있다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북한 역시 공동의 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물론 남북한의 문제이며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도 절대로 강 건너 불구경이 될 수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아비그도르 리버만은 2017년 히브리어 뉴스 사이트 왈라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칭하고 북한은 국제안정을 해치는 극악무도한 몇 안 되는 악역들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 이스라엘의 대외 정보기관인 모사드는 당시 새로 취임한 바사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첨단 무기 전달을 담당하고 있는 북한 고위 인사들이 시리아를 방문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2004년 봄 미국 정보당국 역시 시리아와 북한 사이에 오고 가는 통화를 포착하게 되고 그 통화의 발신지가 시리아의 알키바르라고 불리는 사막 지점이라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신호정보부대와 암호 해독부대인 8200 부대는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2006년 12월 시리아의 이브라임 오트만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런던에 도착했다라는 첩보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첩보기관인 모사드는 오트만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런던의 한 호텔에 예약한 사실을 알아내게 되고 곧바로 10명의 비밀 요원들을 런던으로 파견을 하죠. 이브라임 오트만은 런던에 도착한 첫날 시리아 대사관을 방문한 뒤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곧바로 쇼핑길에 나섭니다. 일부 모사드 요원들은 그를 바짝 따라붙었고 또 다른 요원들은 그의 호텔방에 침입해서 노트북을 찾아낸 뒤에 그의 노트북에 감시용 소프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브라임의 노트북이 비록 런던의 호텔방에 있다고 해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사드 본부에서는 노트북 속에 있는 파일들을 마치 내 컴퓨터 들여다보듯이 전부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노트북을 조사하던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눈을 의심할 만한 내용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의 노트북 속에는 핵시설을 건설하는 다양한 설계도들이 발견되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진들을 발견했죠. 그 사진은 바로 북한의 핵 전문가인 전치부라는 인물이 이브라임 오트만 시리아 원자력기구 국장을 면담하는 장면, 그리고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팔짱을 끼고 있는 아주 친근한 모습의 사진들을 여러 장 발견한 것입니다. 전치부는 영변 핵시설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핵 물리학자로서 이미 유럽과 미국, 유엔 등에서 제재 대상으로 분류된 인물입니다. 전치부는 해외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의 판매와 핵 기술의 수출 등을 전담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죠. 이렇게 국제적으로 요주의 인물인 전치부가 시리아에도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동일한 시설을 지어주고 모든 기술을 이전해주고 있음이 모사드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난 셈입니다. 원래 모사드의 계획은 이브라임을 런던에서 암살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노트북 속에 담긴 여러 설계도와 사진을 발견한 뒤에 암살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곧바로 이스라엘의 에후드 올메르트 총리에게도 보고가 되고 미국의 CIA도 보고가 되죠. 보고 내용으로는 시리아가 북한과 이란이 서로 핵시설에 관해서 협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란은 이 프로젝트에 1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란이 자신들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완성하지 못할 경우에 시리아의 알키바르 시설을 사용해서 이란의 시설을 대체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노트북의 내용만으로 시리아의 핵시설을 곧바로 폭격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증거를 찾아내야 했었죠.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핵시설 현장에 직원 행세를 하는 스파이를 투입해서 근거 사진을 확보했고요. 또 시리아 군인으로 위장한 이스라엘 특공대를 2대의 헬리콥터에 태워서 현장에 보내서 핵물질들을 이스라엘로 가져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시리아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판단을 미룰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시리아 폭격 여부를 두고 미국 CIA 중앙정보국과 이스라엘의 모사드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미국 측은 이 폭격으로 인해서 전면전이 일어날 것을 걱정했지만 이스라엘 모사드 측은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폭격이 아주 은밀하게 행해질 것이고 시리아의 아사드 역시 이 폭격이 외부에 공론화되지 않으면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리아에서 가져온 증거물들 중에 북한에서 가져온 것들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듣게 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폭격을 승인하고 맙니다. 드디어 2007년 9월 6일 밤 12시가 지난 직후 레이저 유도폭탄으로 무장한 이스라엘 공군 69부대 소속 F-15I 라함 전투기 10대가 라맛 데이비 공군기지에서 이륙을 합니다. 이 전투기의 목표물은 당연히 시리아의 데이르 에즈조르 지역의 알-키바르에 있는 핵 원자로 시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한밤중이라고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어떻게 시리아의 대공망을 뚫고 현장까지 날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공군은 전자전을 통해서 시리아 공군 방어선을 장악하고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시리아를 건너 목표물을 폭격하고 귀환하는 데 걸린 필요한 모든 시간 동안 시리아에게 거짓 하늘 화면들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리아의 레이더망을 완벽하게 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현장에 접근하자 드디어 폭탄을 투하했고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이스라엘의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감쪽 같은 작전이 성공을 한 것이죠. 이 작전을 아웃사이드 더 박스 작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작전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외부 세계에 이 공습 작전이 성공했다고 자랑을 하거나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신속히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으로 끝낸 것이죠. 그리고 이 작전은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시리아는 이스라엘로부터 공격받은 시설이 핵시설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4월 28일 마이클 헤이든 미국 CIA 국장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폭격된 시리아 원자로가 연간 1개에서 2개의 무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북한 영변 핵과학연구센터와 아주 유사한 규모와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작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자국에게 어떠한 작은 위협이라도 감지된다면 그 위협이 스스로 사라지거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사라지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그 뿌리를 아예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란이든 시리아든 레바논이든 가자지구의 하마스이든 그리고 그 나라들이 북한과 연결되어 있다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먼저 공격해서 호미로 막아도 될 일을 나중에 가래로 막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시리아 영공을 침범했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해도 어차피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지 않을 테니 자신들의 안전은 자신들이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스라엘은 끈질기기까지도 합니다. 1972년 미넨 올림픽에서 팔레스타인 테러 집단인 피에로와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선수단 11명 전원을 기습적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자 이스라엘은 곧바로 신의 경로라는 작전명으로 암살 공작에 착수하게 되고 그 사건이 발생한 지 자그마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추적해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노르웨이에서 테러 가담자 전원을 사살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공작은 사고로 위장되어 진행되었으며 사고에서 생존해서 병원으로 후송된 테러 가담자들은 수개월 안에 또다시 모사드가 찾아가서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사드의 집념은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그래서 이스라엘에 도전하는 세력은 반드시 굴복시킨다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정보부의 공작은 미국도 저지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사드의 작전은 북한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04년 북한의 용천역에서는 엄청난 폭발 사고가 있었죠. 교토통신에 따르면 당시 폭발은 리히터 규모 3.6이었으며 800톤의 TNT 폭약이 일시에 터진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시리아 핵 관련 기술자 10여 명이 사망을 했었는데요. 이 사건이 더 무서웠던 것은 폭발이 발생하기 불과 9시간 전에 해당 역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1호 열차가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한 보위부 등은 조사를 통해 해당 폭발이 사고로 위장한 김정일 암살 시도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있었다는 여러 정황이 나왔습니다. 여러 외신들은 모사드가 북한을 통해 핵 개발에 나선 시리아의 행동을 저지하려고 이런 공작을 감행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앞서 제가 소개한 시리아의 핵시설 폭격 이전에 발생한 것이죠. 이후에 북한은 휴대전화 통신망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의 모든 휴대전화 통신망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해당 폭발이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에 관련 내용이 휴대전화 통신망을 통해서 북한 내부와 외부로 전파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일부 정보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해당 폭발 사고 발생 이전에 평양에서 시리아의 사막 일대로 휴대전화 통신을 통해서 교신했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해당 통신을 감청한 이스라엘의 암호 해독 부대 8200 부대가 시리아 과학자들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북한을 향해서도 대규모 공작과 암살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적어도 이란이나 시리아나 핵 관련 인사들의 동선과 그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그들이 활보하고 다니는 북한 땅 역시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자기 앞마당을 살피듯 그리고 자기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훤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지금까지도 이 사건을 정말 자신들이 주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중이죠. 2007년 시리아의 원자로 시설을 공격한 이스라엘이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2018년에 비로소 시인을 하고 관련 화면들을 공개했던 것처럼 언젠가 북한의 용천역 폭발 사건도 우리가 한 것이다 이렇게 시인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의 전직 외교부 부국장이었던 야탄 벤츠르는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미국과 똑같은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 이스라엘은 더 즉각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북한과 미국의 회담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우리도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과거의 시리아 공습을 보듯이 그리고 용천역 폭발 사고를 보듯이 이스라엘은 또 다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적어도 이스라엘에게는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들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미국과 똑같은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 이스라엘은 더 즉각적이다. 이 말이 요즘 들어 더 실감 있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젠 이스라엘이 북한을 상대할 차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고려도 브리핑이었습니다.